자, 글이나 말을 할 때 대중 설득용과 분석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발적인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차원을 감소시켰을 때 거기에 관한 걸 먼저 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복잡한 걸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인간은 3차원 이상 생각을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잡계적인 분석을 안 할 겁니다. 우선은. 뭘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거는 메소드가 변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솔루션만 집어넣으면 보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거야? 세상에 그럴 리가 없는데, 외부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이 메소드 하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한 번 하고 다시는 신경 안 쓰고 싶어 해요. 아주 과욕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이 대중 설득용으로 잘 먹힙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걸 인간은 제일 싫어해요. 결정론적인 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마치 절대론적이라고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가까워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논리과학계 심리학이 단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가 차원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단순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단순한 걸 좋아하고 단순하다 쳐서 세상이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감당 가능한 미지를 탐구할 수 있는, 단순하게 최대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세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단순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단순한 걸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만드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정론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요. 차원을 감소시켰는데 외부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메소드의 가치는 절대 변치 않는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현실은 확률론적입니다.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포트폴리오라는 시스템에는 뭘 보냐면은 이거 치명타 맞겠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외부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되 어떤 치명타가 여기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으로 작동할지 그걸 보는 거예요. 보통 선동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동을 할 땐 인식의 범위를 좁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가 전부야. 세상사는 그렇게 안 돌아가지만 그게 전부야라고 좁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25년 10월 세월호 이태원 사고에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조롱했다고 이렇게 선동합니다. 죽음을 조롱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바닥에서 그 유가족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을 만드는 그런 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같은 이제 사회주의 그리고 반미 이란 지원 요런 식이죠. 논리적 반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항하면서 사실을 계속 찾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정작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것들에 대한 논리는 일단 특징이 인지 부하를 줄여줍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설득이 편하고, 그리고 바로 즉시 일어날 일 위주로 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 미래 싫거든요. 바로 즉시 일어날 일 위주로. 단점은요, 목적에 따라 목표, 경로와 메소드도 바꿔야 되는데 목표나 메소드가 오히려 목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방법일 뿐인데 경로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메소드 방법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의존성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존성을 만듭니다. 즉 성장하고는 반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현장이 아닌 남에게 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자기 세계에 갇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외부 세계는 누가 보는데? 위에 있는 자들이 정보를 독점해야 내가 독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야 아래에 있는 우민들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즉 우민화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 자기가 해먹는 게 목적인 거죠. 일종의 도구처럼 조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땅땅땅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문제는 이상사태, 블랙스완은 무조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깨져버린 게 뭐냐면 6대4 포트폴리오가 깨져버렸어요.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채권을 6으로 하든 주식을 6으로 하든 6대4 포트폴리오는 고수익은 안 되지만은 일정 부분 이하로 손실을 방지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채권도 그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주식이랑 채권 둘 다 폭락해 버린 거야.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동작을 안 한 게 이번 팬데믹 버블입니다. 즉 절대적인 방법이란 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정적인 게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시스템이란 건 그걸 바꿀 수 있는 생물처럼 적응하고 바꿀 수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메카닉이란 건 이제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기계를 뜻합니다. 단순한 메소드, 단순한 모델은 현실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유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단순성은 애초에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믿음. 근데 현실은 단순한 모델 한 3개, 6개 정도 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델을 크로스 체크합니다. 실시간 자료 트래킹하면서. 왜냐하면 저렇게 3개, 6개 정도 단순한 모델을 단순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못 들어가요.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가려면 단순한 모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트래킹하면서 실패 확률을 감수하고 진행을 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사고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디테일할수록 영향력이 더 적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목적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번 편은 앞으로 한국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방식으로 세상에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구조는 PR이 필요할 거고요. 보통 이것도 단순한 방식으로 집어넣어야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선동글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선동형으로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 이해하기 편하게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공개로 할 건데 이 다음에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멤버십으로 할 거거든요. 그때 볼 때는 여러분들 머리가 깨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지부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게 플레이어 프론티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정보보안 취업지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전쟁이 더 우선시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국가는 크게 경제 성장 시스템이랑 전쟁 방지 시스템이 함께 하는데 결국에는 군사력도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매 순간 달라지겠죠? 지금의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 시스템이 아니라 전쟁 방지 시스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려워도 평화 시대의 관성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전 규칙과 지금 규칙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관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반미세예요. 반미세. 얼마나 미국에 반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쟁 시대에 대비해서 바꿔야 되고요. 자, 그런 시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월세 시대와 부동산이 상승될 겁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죠. 이거는 당연하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는데 저기에 돈이 흘러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고 월세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 떨어진 만큼 여러분들의 월급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해칭하도록 연봉을 올렸는가, 자산이 상승했는가,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가 진행되고 있죠. 정작 신규 부동산 공급은 없습니다. 이 뜻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없는데 돈도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 때요, 치안이 보장되는 곳 위주로 부동산이 양극화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정보보안 취업 지도로 했을 때 제가 지역별로 부동산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서울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고수익 직장을 못 구하는데, 문제는 서울권에서 일을 하면은 이제 다 뜯기고 월세까지 뜯기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삶이 서울에서 강요될 겁니다. 사실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더 고생해라 MZ들아 라고 하는 게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개혁이고요. 우리가 지금 유로존 사태 이후부터 지금 몇 년을 견뎌왔는데 또 이제 우리한테 더 떠넘긴다고 못 참고 일어난 게 지금 프랑스 개혁의 반발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전세는 사라지고요, 월세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상승할 것이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노조는 다시 임금 상승을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처럼 다시 희생당한 세대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싸우는 것들은 생존과 투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통계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오르는 거 알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를 제일 잘하는 게 좌파예요. 보수 정권의 부동산을 사고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을 팔라, 그렇게 하죠. 지금 통계조차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사대문안 빌라, 오피스텔 정도로 사십시오. 해당 지역의 중국인 거주 여부와 범죄 여부를 참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격이 오를수록 외국인 거주는 힘들어집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게 이런 치안적인 안전의 혜택을 줘요. 이 정도 해칭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 현금 흐름이 필요할 겁니다. 월세를 해칭할 수 있는 2030년 정도에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십시오. 그 2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자유진영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이건 화폐 가치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정확히 하면 재정지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으로 제조업, 인프라 건설업 약화되고 북중러와 밀착하면서 관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미 시위는 허용하는데 근데 반중 시위는 막는다. 우리는 이미 소중국화되고 있어요. 돈을 뿌린 다음에 구축 효과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문재인 말기 때, 즉 쌍둥이 적자 3고일 때 윤석열 정권이 시작을 했어요. 좌파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윤석열 정권 때 힘들었다는데 그걸 물려준 게 문재인 말기입니다. 견제를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잡아온 게 윤석열 시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NPC 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동안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생각하지도 않았고 50% 정도는 저기 반대쪽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자, 현재 달러 인덱스 대비 환율은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약달러라고 하는데 현재 98이거든요. 2024년 11월 고점일 때 달러 인덱스 108이었고 원달러 환율 147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10원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인데 이렇습니다. 달러 대비, 유로 대비, 심지어 위안화 대비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원화가 나락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달러도 올라가고요. 위안화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유로화는 기축통화국 되려니까 더더욱 올라가고요. 즉 현대 시대는 화폐 전쟁입니다. 누가 화폐를 강하게 가지면서 안전자산화되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인재와 부자는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때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있었고요. 부자들이 탈출하면 세금이 높아집니다. 인재가 탈출하면 미래 성장률이 없어지고요. 한국은 부자들이 탈출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50%가 AI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이야기할 때요, 스타트업이든 뭐든 AI냐 아더리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AI 인재들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미래는 더더욱더 어두워지고 있고요. 이런 재앙이 빠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2030년 정도를 보고하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먼저 알았으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대응이 닥치고 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할게요. 한국에 남을 거라면 사대문안 부동산을 사십시오. 한국에 남지 않을 거라면 최대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십시오. 영어를 공부하는 걸요, 놓지 마시고요. 자유진영에 투자하세요. 전 세계 주요 자산의 S&P 500,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코인 중 가장 큰 블루칩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아시아 퍼스트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엔화를 사십시오. 뭐 일본 주식 투자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유진영에 기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치명타를 피하기 위한 리스크 해칭입니다. 그리고 닥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